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금 개혁 이슈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 대표는 영수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재포결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은 어떤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크지만 평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질환인데요. 문제는 20, 30대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에서는 건강하게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령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어떻게 할지, 수시, 정시 비율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대교협은 오늘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교협이 이렇게 시행계획을 승인을 하면 각 대학들은 이달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정해서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 국립대에선 학칙 개정 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상국립대랑 전북대가 이번에도 각각 그 대학 평의원회 교수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을 시켰는데요. 이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정원이 76명이었다가 200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조금 조정을 해서 내년에 138명 선발하려고 했지만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전북대도 똑같이 200명 확대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에 좀 줄여서 171명 모집하려다가 학칙 개정 단계에서 똑같이 제동이 걸린 거고, 또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류가 됐다가 이걸 재심의했는데 또다시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국립대들이에요. 네. 근데 국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설과 교수진으로는 증원된 인원을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좀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국립대에 비해서 사립대, 그 국립대들이 사립대에 비해서 증원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교육 여건도 그렇고 의정 갈등에 따른 영향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대학들은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인데, 그럼에도 학내 반발은 그대로기 때문에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 입장이 이렇게 학칙 개정을 교수회의나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맡고 있어도 사실상 이 학칙 개정 최종 권한은 교수들이 아니라 총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평의회 같은 데서 부결은 의미가 없고, 또 학칙 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여기는 이번에 이 정책,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보이콧하겠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 그런 것에 거수기 역할 하는 걸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밝힌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문위원회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불참 운동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앞으로 논의와 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좀 대거 빠지는 거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료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19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여기 지금 오랫동안 이제 전공의들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교수들이 자리를 메꿔 왔잖아요. 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물리적이나 한계적인 그 체력적인 한계를 감안을 해서 기존의 그 주 1회 뭐 금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있는 거를 더 강화해서 늘리거나 뭐 네. 아니면 매주 4일만 근무를 한다라는 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앞서 또 이 전회비가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면 일주일을 휴진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쉬게 되면은 주 1일 그것도 한두 번 이렇게 쉬는 거하고는 다르게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 소속된 병원이 5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간 진료 수술 모두 멈추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논의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 이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지지하고 이렇게 선동을 했다. 전공의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고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사직 관련해서 이제 소환조사를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이렇게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경찰 관계자는 계획은 맞지만 정확한 일정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어요. 다만 의협에 따르면 이 전공의들 중에 한 명은 이달 31일에 또 다른 한 명은 다음 달 1일에 출석 요청을 통보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네, 의정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사실 간호사들에 대한 그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또 네. 그 사이에 등한시 되어 오기도 했었어요. 이 간호법 제정이. 그래서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간호법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 이번에 24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는 정부의 시범 사업을 모두 보이콧하겠다. 또 모든 협조를 중단하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각적으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의사들이 없는 자리에 피해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워왔기 때문에 간호사들까지 이거를 다 빠져버리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았는데요. 다음 달에는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이 의장직은 돌아가면서 해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우리가 6월에 한 달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순서는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고요.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건 2014년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황준국 유엔 대사는 의장국이 지정하는 대표 행사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이버 안보라고 보면 북한이 지금 또 핵무기 개발 자금을 끌어모을 때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탈취하면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안보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계속되는 그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의장국 직권으로 긴급회의 소집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언제든지 북한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회의 개최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엔 사무국 요청에 따라서 아동과 무력 분쟁을 주제로도 공개 토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상황이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개최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갈라 행사의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다. 이렇게 오늘 뗐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오랜 염원이고 전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시대적인 과제지만 대립이 너무 오래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그런데 남북 북미 간 대화는 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죠. 네, 26일,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이 첫날인 26일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이 회담을 하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연이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우리 정부는 사실 한미일 이 협력에 치중을 해온 감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관계는 좀 상대적으로 소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가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둘째 날인 27일에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 삼국 경제인들 이 각각 그 경제계에서 참석을 또 하거든요. 네.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19년 이때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였고 이번에 9차 회의는 4년 5개월 만입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 리창 총리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에 처음이고요. 기시다 총리는 딱 1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게 됩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이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2018년 7차, 2019년 8차 한중일 정상회의 후에 공동성명에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이 포함됐기도 했고 이번에도 분명히 일본은 또 일본인 납치 문제를 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지배적이기 네. 때문에 한국인 납북자도 같은 대목에서 언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어쨌거나 신냉전 흐름 속에서 이 한중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예, 제가 그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는 첫 회의가 열린 이래로 계속 1년 간격으로 있었고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하면 4년 5개월 만에 이거는 과정이 되게 험난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건데요. 물론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내부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렇지만 분명히 또 한일 간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네. 있으면서 관세 폭탄도 내리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또 역으로 이 대목에서 중국도 이 한중일 협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일본과의 협력 기조는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3국 간의 정상회의 정례화도 논의해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단됐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상회교 일정을 잇따라 갖게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당장 26일부터 이틀간 있고요. 끝난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틀에 걸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또 업무 협약 체결식, 국빈 오창 등의 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네.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해졌고요. 또 총선을 전후로 잠시 중단됐던 해외 순방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했는데요. 이 정 비서관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구속됐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측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면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구속이 됐고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도 네. 구속을 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이렇게 불리던 인물인데요. 네. 지난 2018년에 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돼서 복역을 하다가 만기 출소하고 또 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재작년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게 사실 딱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라거나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의 요청이나 민원이 있던 건 아니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어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에도 내 월급만은 오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실제로 이 가계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제 얘기 같네요. 저도 월급 저만 그대로인 것 같은 기분인데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이었어요. 1년 전보다 늘긴 했어요. 1.4%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찔끔 올랐죠. 증가폭은 크게 둔화했고 무엇보다 실질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네. 하나씩 좀 보면 우선 대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상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가계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고 이 폭으로 보면 2021년 1분기 이후에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입니다. 특히 이 실질 근로소득이 3.9%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주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조금 올라도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 쓸 거 다 고정 지출을 빼다 보면 우리한테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거고 이 실질 근로소득이 1인 가구 포함해서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쓰는 건 늘어난 거죠. 네. 290만 8천 원, 1년 전보다 3% 늘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는 게 아닌데 이자 내느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1.2% 늘어난 107만 6천 원,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에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실질 소득하고 실질 지출이 함께 줄어든 건 3년 만의 일인데 특히나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소득 하위 20%하고 소득 상위 20%의 소비 지출이 함께 줄어들었다. 이 점은 좀 내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서민 먹거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김값마저 들썩이고 있어요. 네, 이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일본에서도 수확이 감소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서양에서도 김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 전에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이달 초에 가격을 올렸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대기업도 김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네. 바로 이제 CJ제일제당이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그럼 이제 또 동원 F&B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가격 인상이 결정된 겁니다. 동원 F&B는 다음 달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 가격을 약 15%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표 제품인 게 양반 들기름김 이게 네. 20봉짜리 들어있는 게 지금 9,480원인데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동원 F&B가 조미김 시장 점유율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로서도 그동안 가격 인상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고 해요. 몇 달 동안 이제 결정을 못 내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측에서는 원초 가격이 작년에도 올랐는데 올해 더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계일교에서 노원교까지 정체입니다. 작업 여파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탄천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어렵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 일대 정체가 심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 6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서초, 그리고 신갈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서 경부동탄터널 한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혼잡하고요. 이후에는 천안에서 5km가량 교통량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연금 개혁 이슈가 급부상하는 분위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영수회담까지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전국 전환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는 안 하고 정쟁에만 민주당이 매달리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 지금 반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최상병 특검법으로 모든 이슈가 빨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만 하고 끝내버리면 거대 야당이 민생 법안 처리도 안 하고 대체 뭐 했냐 이런 책임을 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재표결의 동력과 명분을 쌓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여당이 이 연금개혁 관련한 안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도 정부가 개혁 의지가 없다. 그래서 특검법 재표결의 추진에 이제 명분이 다시 쌓아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래서 미온적이고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이는데요.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금 이슈를 21대 국회 안에 대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수회담을 재차 꺼낸 것도 이재명 대표의 실리를 강조하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린 전략으로 야당이 먼저 이 민생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설사 이를 받더라도 이 모든 공은 야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묘수를 뒀다. 좀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갈게. 네. 그동안 연금 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똑같이 보험료율은 13%인데 소득대체율은 44%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며 한 소리가 정부가 45% 소득대체율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원래 입장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재 의원이 자신은 전날까지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에게 우리 국민의힘 안은 4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안이 45%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진실공방을 정리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과거에 50% 방안을 주장했을 때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방안을 제시한 게 맞다라고 네.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물밑에서 정부 측에서 이제 45% 제한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맞다라는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직접 나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먼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모양새가 돼서 주도권을 이미 빼앗긴 겁니다. 여기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기도 이제 정부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하기에는 너무 국민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이잖아요. 이 연금개혁이. 그렇죠. 그래서 공을 진작 국회로 넘겼던 것이고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도 정부가 충분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개혁까지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양새로 갈 때는 좀 사회적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분위기는 일단 영수회담은 대통령실에서는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연금 개혁도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참 많잖아요. 28일로 예정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이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라는 게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연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려면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요. 여기서 법이 통과돼야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법을 본회의로 올릴지 말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특검법 등으로 여야 협상이 꽉 막히면서 상임위 자체가 일단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또 21대 때 윤 대통령이 임기 2년간 거부권 행사만 10번을 했어요. 그러한 정쟁 법안 때문에 다른 민생 법안들은 논의조차 안 된 게 많습니다. 여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지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때요? 김진표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는 원래 여야 합의로 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의장이 이러한 합의 없이 직권으로 열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남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한 이상 이를 국회 재표결에 넘기는 것은 약간 당연한 절차다라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뭐든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좀 채 진행되지도 않기 전에 의장이 너무 입장 표명이 좀 일찍 한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이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재적 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을 하면 범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때요? 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네. 그 당론으로 해야만 그나마 단일 대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힌 게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의원 3명인데요. 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가결표가 10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장 지도부가 중진 의원 또 전직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을 1대1로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표 단속을 나서고 있는데 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번 21대로 임기가 끝나는 국힘 소속 의원이 무려 58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석을 해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의원들이 몇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아직은 좀 원심력이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이탈표가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힌 의원 3명 이외에 추가로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네. 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게 가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누가 오지 않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결 기준이 17표 이탈이 아니라 더 적어지게 되는 결과를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시나리오인데 7명 이상이 불참을 하고 정말 김웅 의원 말대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될 경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내 지도부 사퇴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2대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이번 재표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늘 정치는 명분과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요.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 21대에서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에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22대에서 처리하기 위한 명분 한 포인트가 더 정립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확인되는 순간 정부 여당의 힘도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22대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동력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58명이 21대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부에 마지막으로 좀 제동을 걸기를 기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이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을 하면서 당원들이 뭐 탈당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이 커진 상황입니다. 내분을 잠재우기 가장 좋은 전략은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건데요. 바로 이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강경한 이제 탄핵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달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단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긴 한데요. 애초부터 이제 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를 넣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그냥 의원 투표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 당원의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때요?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가장 핵심이 공천이고 당내 선거를 할 수 있는데요. 당내 의원 선거에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까지 양보하게 되면 과연 국회의원이 대의를 위임받은 대표가 맞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친명 의원들은 이제는 당원들의 의사를 공천이나 당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뉴노멀이 됐다. 그래서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어제 열렸어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관심이 쏠린 인물은 아무래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전 지사가 언제쯤 정치를 재개할지 또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시그널을 보여준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전날 추도식 후에 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세 사람을 만나서 셋이 잘 힘을 합쳐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김 전 지사를 함께 세운 거예요. 네. 이것은 차기 야권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치켜 세운 것이고 이 세 사람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다만 김 전 지사가 친문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친문 의원들이 대거 낙천하면서 거의 맥이 끊긴 상황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현 정부가 전임 정부 실책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결집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사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되더라도 친문 세력 자체가 약화됐다라는 평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계에서는 계속해서 김 전 지사에게 역할을 좀 요청하는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 전 지사는 일단 연말까지 영국에 있다가 귀국할 예정인데요. 그 후의 활동은 책을 쓴다거나 강연을 하는 등 그런 활동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라디오 주치 코너와 김유다의 멜로우팝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교를 위해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로 다듬은 것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해프닝은 우연히 일어난 일 또는 우발적인 사건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우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해프닝을 우리말로 다듬은 표현은 웃음거리 또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이음절로 된 한자어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단극, 사단, 소동, 촌극, 풍자, 해악 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촌극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곧바로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와 같이 해프닝을 버리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촌극을 버리다로 바꿔 쓰자는 것이지요. 촌극은 마디 촌자에 연극 극자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풍자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 또는 문학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쓰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해악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데, 그의 소설은 풍자와 해악으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표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내륙 지역은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저녁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있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부산, 제주 25도, 대전, 전주, 대구 28도, 광주 3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아서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겠고 남부 높은 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낮 기온이 강릉 20도, 울진 18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을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오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습도는 6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합니다. 새벽 시간 서울 도심에서 최고 시속 200km로 차를 운전해 폭주 레이싱을 벌인 혐의로 26명이 검거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늘 낮 12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수백 명이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한다는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전쟁 반대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이 연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가수 김호중 씨. 경찰 조사에서 술을 10잔 이내로만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를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추가 증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가 관건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다 결국 뒤늦게 소주만 몇 잔 마셨다고 진술했죠.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김씨만 소주를 마셨고 양은 서너 병 정도 된다라고 진술을 한 건데요. 네. 따로 조사를 받은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CCTV 영상과 매출 내역도 확보했는데 이 압수한 영상에서는요. 김 씨가 비틀대면서 차량에 탑승하는 만취한 듯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을 바꿔온 김호중 씨, 뒤늦게 음주를 인정하고도 뺑소니 사고 자체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나온 증언들로 이 역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정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음주운전 혐의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제까지도 공연을 강연했고요. 오늘로 예정된 무대까지 출연하고 나서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변명으로 일관해온 모습에 실망한 누리꾼의 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비싼 공연 끝나고 반성, 위약금과 환불은 무섭고 양심은 가벼웠나 봅니다. 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 피의자가 1심에선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을 받았다고요. 네, 집으로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네.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보다 절반 가까이나 형량이 줄어든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좋지 않지만 가해 남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행과 살인 모두 미수에 그친 데다 살인 미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면서 이같이 판단한 건데요.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돼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특히 피해 남성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뇌가 손상돼 한 달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다 결국 11살 수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영구장애 판정까지 받았는데 네. 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피해 남성의 아버지 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법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반성하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감형이 크게 됐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누리꾼들 역시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10대 청소년들이 낙서를 남겨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지시했던 인물이 드디어 체포됐다고요.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한 10대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어놨는데 이 낙서를 한 구간만 30m가 넘었죠. 추궁을 해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결국 사건 5달 만에 배우로 지목된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캐물으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답했는데요. 경복궁 영추문뿐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또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또 이목을 끌기 위해서 언론사에도 제보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팀장을 낙서에 등장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로 보고 구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유산청은 낙서 범행과 관련된 4명 모두에게 복구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인데요. 범행 직후 바로 하루 만에 모방 범행까지 발생하면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는데 무려 넉 달이나 걸렸는데 네. 이 레이저 세차기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들어간 비용만 해도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또 얼마 전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훈련병의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심경을 전했다고요. 네, 자식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 군 관련 홈페이지에 먹먹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다음 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라며 보고 싶은 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고통 속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잘 보내겠다라고 하셨고요. 같이 훈련받았던 아들의 동료들까지 걱정하면서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겠냐, 기운 내셔라, 사고 당하면 제대로 좀 보상해 주길 바란다, 눈물이 난다 같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부디 기운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주로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는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됐다면서요. 네, 사실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농촌 총각들을 떠올리곤 했는데 네. 요즘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요, 지난 2023년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남성 70%는 매달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였고요. 그중에서도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남성이 35%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학교 이상 학력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과거 10명 중 7명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고요.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재혼 등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이용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과 연령도 높아졌는데요. 또 이른바 속전속결식 현지 맞선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용자가 현지에서 배우자를 만날 때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명과만 1대1로 만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요 56%가 넘었고요. 2020년 조사 대비 17.3%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현지 맞선 이후 결혼식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평균 9.3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외국인 배우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인 캄보디아와 6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과 외모가 유사하고 유교 문화가 다소 남아있어 한국 이용자들이 베트남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40, 50대 남성들 가운데 대졸자 비중이 높고 IMF 이후 국제결혼이 20년 이상 이어지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농사만 짓던 늦가기 총각이 젊은 외국 여성을 만난다는 통념과는 사뭇 다른 추세로 보입니다. 네.
부산의 한 터널 위에 의미를 알기 힘든 문구가 설치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발음하기도 참 힘듭니다. 예,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에 꾀끼 깡꼴끈이라는 정체불명의 간판이 설치된 논란인데요. 혹시 네.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요, 자, 전혀 힌트를 모르겠어요. 한번 드려볼게요. 주철환 작가가 지난 2000년에 쓴 시간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나왔던 말입니다.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아니요. 네, 뜻을 알고 나면 허탈하실 겁니다. 예,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일이죠.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으로 이 작가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 지혜, 끼, 에너지, 탤런트, 깡, 용기, 꼴, 디자인, 끈,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시설공단이 이 내용을 터널 위에 그대로 적어둔 겁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터널 입구에 설치한 것을 두고 주의를 흐트러뜨려 사고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부산시 공무원들끼리만 돌려보면 될 얘기를 터널 위에다 왜 예산을 들여 붙여놨냐, 부산시설공단의 용비어천가 흉물이다 등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하자 당혹해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가림막으로 해당 문구를 가려놓고요. 뜻밖의 논란에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 해당 문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꾀끼깡 꼴끈, 다시 말해도 발음이 안 되는데요. 저도 그럼 신조어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 볼게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이 대중교통 냉난방 민원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런 난감한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초여름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에어컨을 트냐 마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명확한 실내 온도 기준이 없어서 승객과 운전기사가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실내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또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도 과도한 냉방은 삼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네. 승객 민원이 만만찮다는 게 대중교통 기사들의 고민입니다. 지하철 7호선 신찬우 기관사는 2주 전 난감한 일을 겪었다고도 합니다. 이 운행을 마친 뒤 한 승객이 기관실까지 찾아와서요.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다며 화를 낸 건데요. 네. 신 씨는 내부 온도를 항의하려고 비상전화 버튼을 누르시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운전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말했고요. 또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역을 오가는 2층 버스를 운행하는 한 기사도 승객들이 운전석까지 내려와 항의를 하는데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때 말을 걸면 위험해 여름철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80% 가까이가 냉난방 관련 민원이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대중교통에 명확한 실내 온도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냉방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사이에 두도록 권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관사는 승객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21도에서 22도에 맞춰놓고 운행하는 편이다.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무조건 가장 강하게 냉방을 가동한다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실내 온도 기준이 따로 없는 버스의 경우 승객 요구에 맞추기 힘들어 무조건 18도 강냉방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애매한 계절이면 저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고 다니거든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배려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못한 이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네. 지난주에 박사님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혹시 큰 네. 사고 나신 거 아니냐 막 걱정하는 문자도 많이 왔고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에 일을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잠깐 들어가서 눈을 부셨는데 잠이 폭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서
늦게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디 다치신 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네, 뭐 PD님이 놀라서 고혈압 올 뻔했다 이런 소리 했다면서요. 예,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혈압 뭐 이야기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자신의 혈압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 보니까 경각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 고혈압 또 혈압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혈압은 잴 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고혈압을 판단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의 압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잔디에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수도에서 이렇게 물을 멀리 보내려면 관을 꽉 잡죠. 그럼 관이 좁아지면서 물이 멀리 가잖아요. 네. 그럼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거든요. 즉 혈압이 높다는 것은 관이 좁아졌거나 또는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겼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혈압을 자꾸 측정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새는 혈압 재는 기계가 상당히 많은 곳에 비치돼 있어요. 관공서에도 있고, 맞아요. 뭐 지하철역사에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약국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실 때마다 한 번씩 재보시는 거 좋은데. 이 고혈압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이완기 이렇게 두 가지 혈압을 이야기하는데 120에 80까지를 정상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는 뭐냐?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이 나눠지는데 이 고혈압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가정혈압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정혈압은 뭐예요? 집에서 재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재보셔야 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막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가운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입은 화이트 가운, 흰색 가운만 봐도 혈압이 막 올라가고 간호사 선생님만 쳐다봐도 막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에서 재면 좀 편안하니까 혈압이 올라갈 일이 없죠. 또 진료실에만 와서 재면 정상인데 나가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집에서 재면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혈압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대한순환기 내과학회에서는 혈압 측정하는 방법을 722 이런 법칙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병원 가기 전 7일 동안 매일 2번 혈압을 재라. 2번은 아침과 저녁에 재는데 아침에 잴 때도 2번을 재서 그걸 평균 내고 저녁에 잴 때도 2번 재서 평균을 내가지고 기록해 놨다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혈압을 재실 때는 이 혈압계 기계 중에 왜 팔에 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은 부분이 본인의 심장 높이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재면 가장 편안하게 심장 높이랑 똑같아지고 앉으면 팔에 잘 감으면 내 심장하고 같아지죠. 근데 이거 높이 할 수도 있고 너무 낮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잘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혈압 재기 전에 뭐 적어도 30분 이내에는 커피를 마셔도 안 되고 담배를 피셔도 안 됩니다. 또 소변을 참으면 안 돼요. 이 소변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3시간 이상 참게 되면 혈압이 수축기가 4, 그다음에 이완기가 2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참지 말고 갔다 오신 다음에 재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하기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사실 고혈압은 우리 스스로는 잘 못 느낍니다. 혈압은 이 혈관의 압력인데 압력이 혈관이 구부러졌을 때 심각하게 느껴져요. 구부러지면 한쪽에서 가는 피가 저쪽 벽에 쾅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쪽에 붙어있는 내피 세포라는 것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받고 나서 나으면 쪼그라들잖아요. 피부도 상처를 받고 나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당겨지죠. 맞아요. 혈관 내피세포들도 상처를 받고 나서 낫고 나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쪼그라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좁아져요. 그럼 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압력이 조금만 세져도 잘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터지거나 콱 막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이 높아졌을 때 막혀지면 뭐 뇌졸중 중에 뇌경색 또 심근경색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터지면 이거는 뭐 뇌출혈 이런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은 나중에 한 번의 문제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얘기해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혈압이 높으면 또 눈 건강도 해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눈 저 뒤쪽에 망막이라는 게 있어서 사물을 볼 수 있는데 이 망막은 사진기의 필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네. 이 필름 같은 곳을 우리가 현미경이 아니라 돋보기만 들이대도 그 안쪽을 볼 수 있거든요. 눈 안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런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혈관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눈입니다. 망막인데 혈압이 높아지면 이 망막 안에 있는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혈관이 부어갖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혈관에서 어떤 액체들이 밖으로 나와서 삼출액이 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런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고혈압성 망막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고혈압이 생긴 이후로 한 15년 정도 되면 이렇게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해야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끝까지 잘 볼 수 있는데 혈압 조절을 안 하면 시력이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천천히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하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이 잘 보이니까 잘 몰라요. 네. 그냥 보이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시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때 한쪽에 문제가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흔히들 고혈압을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젊은이들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28%인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고혈압 환자 수가 2017년에 81만여 명이었는데 22년 즉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99만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 젊은 고혈압 인구가 100만 명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20대 30대에서 1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특히 이들은 뚱뚱해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오고 있고 또 음식들이 배달 음식 또 외부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게 되게 짠 음식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양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이 줘야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고 짜게 먹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20, 30대 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고혈압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17%밖에 없고 그 사람들 중, 즉 고혈압인 사람들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씩은 좀 혈압 좀 재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혈압이 왜 생기는 거예요? 보통 유전이에요? 자, 고혈압 왜 생깁니까? 잘 모릅니다. 의사들도 잘 몰라요. 본태성 고혈압, 즉 1차성 고혈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차성 고혈압이 90%예요. 네. 그 의미가 원인을 잘 모르는 고혈압이 90%고 어떤 질병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 10%밖에 안 됩니다. 자,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부모 모두가 고혈압인 경우에는 자녀가 고혈압이 될 확률이 46%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으로 식생활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느냐 운동 생활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비만이나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또 흡연, 스트레스 등이 다 같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갑자기 혈압 올라봐 이러면서 뒷목 잡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증상이 실제로도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TV나 네. 또 영화에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네.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뒷목이 땡기면서 혈압 올라. 이러다가 재벌 회장님이 막 쓰러져요. 이 드라마에서 맞아요. 많이 나왔거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뒷목이 땡겨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긴장성 통증, 긴장성 두통 이런 거랑 연관이 많아요. 즉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하죠.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를 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당겨지는 것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혈압으로 오인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음식을 짜게 먹는 게 고혈압에 굉장히 안 좋죠. 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소금의 하루 권장량을 5g 정도로 이제 나눠놨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얼마나 많이 먹냐면 13g, 14g을 먹고 있습니다. 네. 즉 3배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사실 외국에 가서 보면 음식들이 다 짜요. 스테이크도 소금이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샐러드도 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짜게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지? 네. 주 원인이 국물이에요. 국물 요리에 있는 그 국물을 다 마셔버리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을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물 요리 중에 건더기만 잘 챙겨 네. 드시고 국물은 좀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뜨끈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혈압을 걱정된다면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보통 저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고혈압보다 네. 저혈압이 더 위험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저혈압이 위험한 게 아니라 총을 맞았다거나 칼에 찔렸다거나 이래서 출혈이 심해져서 저혈압이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이거는 초응급이에요.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혈압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인된 연구에서는 네. 혈압이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약 5에서 10년 더 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런 저혈압은 좀 위험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벌떡 일어나면 어지러워 그러면서 펄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왜 오느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와요. 관성의 법칙이 뭐죠? 버스가 갑자기 있으면 사람이 앞으로 확 가고 가만히 서 있는데 버스가 확 떠나면 사람이 뒤로 폭 쓰러지는 거잖아요. 네. 혈압도 똑같아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이 혈액이 따라서 머리 쪽으로 같이 올라가 줘야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혈액이 약간 밑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 갭 차이에 산소 공급이 덜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도 안 돼서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20에 10, 즉 수축기가 20, 이완기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재느냐. 앉았다가 일어나서 혈압을 재는데 3분 이내에 재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평상시 혈압과 일어났을 때 네.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어지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네. 본인이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아닌데 혈압이 좀 들쑥날쑥하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들쑥날쑥하는 것. 즉 혈압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우리가 맥압이라고 하는데 이 맥압도 60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들쑥날쑥하신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쭉 재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네. 차이가 많아지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은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압 관리요. 네. 혈압 관리 하시려면 생활 습관부터 고치셔야죠. 우선은 소금 드시는 거 조금 많이 줄이셔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우선은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비만은 아닌지 살이 많이 찐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먹는 식습관에 소금, 나트륨 양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이것도 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난 맨날 걸어요. 걸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냥 터덜터덜 30분 걷는 거는 운동 효과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30분 이상 걸으시는 이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소금량도 잘 확인하시고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지 채소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 속에는 나트륨을 내보내는 칼륨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를 많이 드시면 조금 짜게 먹어도 나트륨이 좀 몸 밖으로 나가면서 혈압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짜게 먹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서 내가 채소에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성인병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이제 고혈압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문자는요. 지난주 오한진 교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도착해 있던 겁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7320님, 할아버지와 아빠가 고혈압이어서 저도 조금씩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커피에 카페인이 있긴 하지만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이 경우 아메리카노만 먹어야 하는 건지 인스턴트 커피 정도는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참 답답하네요. 그죠?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근데 카페인이 혈압을 좀 올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보다 더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면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시라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스턴트 커피 요거 사실 믹스 커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자꾸 드시면 살이 찌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7995님, 혈압이 높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이 남편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당뇨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혈압이 높으면 당뇨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네. 당뇨병 환자는 혈압이 높아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게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질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체형이 조금 더 많이 비만한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혈압약을 드시면서 당뇨약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정말로 두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원인을 먼저 찾아서 체형을 빨리 줄이시는 쪽으로 먼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401님은요. 고혈압 약을 식전에 한 알씩 20년간 복용하면서 현재까지는 혈압을 정상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식단 관리는 안 해도 될까요? 저는 떡이나 빵에 꿀을 곁들여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혹시 탄수화물 섭취도 주의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유, 이분이 체중이 멀쩡하게 정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비만하다 또는 과체중이다 이런 정도라면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 혈압을 정상으로 잘 유지하고 계신 거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래야 합병증이 안 생겨서 끝까지 잘 보고 잘 듣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나의 멜로우팝,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해볼까요? 제가 요즘 어딜 가고 싶나 봐요. 저희 지난주에도 네. 그 이국의 바람을 품은 멜로우팝들 함께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제주를 저희 이 멜로우팝 시간에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를 사랑한 멜로우팝들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제주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는 한 2년 정도 살아봤어요. 정말요? 네.
어떻게 그냥 저희가 이제 입사하면 지역 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주 총국에서 근무하면서 네. 2년가량 살아봤어요. 생활을 해보신 분이군요. 전 사실 뭐 여행으로밖에 안 가봤는데 최근에 그 한국의 뭐 음악계뿐만이 아니라 문화계의 좀 젊은 아티스트들이 제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거나 네. 그곳에서 문화생활을 이제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좀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뭔가 섬이라고 하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이효리 이상순 씨 같은 좀 유명인들이 또 제주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면서 이제 그곳에서도 뭔가 새로운 뭐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에서 살았던 곳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생활과 예술 활동을 영위하려고 하는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들은 저희가 항상 띄워드리는 멜로팝의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제주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곡 같은 곡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주에서 태어나서 지금 제주의 어떤 바람과 돌과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로 떠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데요. 좋으셨어요? 네, 좋았죠. 그럼요. 어떤 곡으로 우리 시작해 볼까요? 제주 이야기하고 또 멜로팝 얘기하는데 이 곡을 뺄 순 없을 것 같아요. 뭐 제주의 낭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들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떠나요. 다들 떠오르실 텐데 이 곡을 오늘 준비한 버전은 최성원 씨가 이제 88년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첫 번째 그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 이후에도 워낙에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잖아요. 특히 뭐 성시경 씨 버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지금 20, 30대면 태연 씨 버전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 원곡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따뜻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오리지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성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들국화 멤버였다는 점 때문일 거예요. 네. 진짜 그 들국화에 뭐 물론 밴드를 하다 보면 전인권 씨 같은 메인 보컬이 앞서서 눈에 띄긴 하지만 음악적인 핵심을 두고 보면 이제 곡을 만들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마련인데 이제 최성원 씨가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아쉽게도 들국화에서는 2집까지 활동하고 이제 이후에는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예전부터 활동하던 뭐 따로또 같이 같은 포크 그룹에서 들려줬던 좀 포근포근한 그리고 또 서정적인 이 최성원 씨의 음악적인 매력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최성원 씨가 뭐 제주도 사람이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도 거의 뭐 고향의 노래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들 비행기를 타지만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지인 집에 머물면서 그 제주도에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대로 노래로 담아 만든 게 바로 이 곡이었대요. 그래서 최성원 씨 같은 경우엔 재미있는 게 이제 제주가 먼저 있고 뭔가 이 곡이 있었다기보다 이 곡이 생기면서 제주와 아주 가까워져서 이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제주로 직접 이주를 해서 그 제주 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제주도의 푸른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꽤 오래 진행하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뭐 한국 가요계에서는 제주도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연주도 너무 좋죠. 파도 소리 너무 좋네요. 이 뒷부분에 나온 게 이제 이 앨범에 어떤 날에 그 기타에 이병우 씨 그리고 베이스 조동익 씨가 다 같이 연주를 해서 저는 진짜 그 한국 대중음악의 정말 아름다운 한순간이 이 곡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마지막에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찾아봤더니 이 푸르메가 그 최성원 씨 제주에서 머물 때 그때 지인 집 딸의 이름이라면서요. 그 김욱 씨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는 그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라는 곡을 작곡한 이 작곡가분인데 그분의 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 신문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고 하던데 이 노래를 쓰던 당시에 6살이었는데
그 2010년대 초반 기준으로 30이 넘었다고 하니까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관연한 네. 그리고 이제 좀 성숙한 푸르메가 이 노래를 듣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3253님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마무리 코너. 오늘은 특히 파도 소리와 함께 제주를 생각하며 듣는 이 여유 있는 분위기의 음악이 선물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네, 다음에는 최근에 진짜 제주하면 네.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효리 씨의 동거인이죠. 남편 네, 이상순 씨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효리 씨가 워낙에 톱스타다 보니까 이상순 씨도 정말 좋은 음악가거든요. 네. 한국에서 기타 잘 치는 사람 손꼽으라고 하면 정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테크니션인데 네.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가 좀 안 되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이효리 씨가 너무 좀 가려지는 유명하니까. 측면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모저모해서 이 이상순 씨의 음악을 띄워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이상순 씨는 제일 유명한 활동으로는 예전에 그 조원선 씨 그리고 진우 씨와 함께했던 롤러코스터라는 활동이 있었고 또 한때 김동률 씨와 함께 베란다 프로젝트라는 또 이 그룹을 결성하기도 해서 특유의 그 정감 있는 연주와 음악 스타일을 보여줬었는데요. 워낙 기타를 정말 잘 쳐요. 시작은 막 오지 오스본 같은 강렬한 음악을 듣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기타를 쳐 나가면서부터는 보사노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사노바 하면 후앙질베르토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 아티스트를 뭐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이자 뮤지션으로 너무너무 존경해서 최근에 이상순 씨가 하고 있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이 주앙질베르토의 음악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보사노바풍 그리고 이제 브라질풍의 음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민박집 사장님이 아닌 음악인인 이상순. 뭐 우리는 네. 다 알지만 또 젊은 네. 층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순 씨 어떤 곡을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과감하게 솔로 앨범 가운데서 한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 이상순 씨가 데뷔한 지 거의 20년도 넘은 2021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어요. 네. 이상순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풀네임을 영어로 쓴 첫 미니 앨범이었는데요. 첫 곡을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 너와 너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사노바 브라질 음악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곡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래 잘 들어보시면 카바키뇨라고 해서 삼바 같은 브라질 음악을 들어보면 요 내현짜리 이렇게 좀 더 통통 튕기는 것 같은 기타연의 소리가 나는 그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사용한 좀 독특한 사운드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곡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무 어려운 제3세계 음악인가 하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전혀 아니고요. 네. 또 금방 제주로 떠나고 싶은 편안한 음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상순의 너와 너의 듣고 올게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겨우 그러려니 할 수 있게 됐어. 끝내 듣지 못한 대답도 그대로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테지. 기다리라는 그 말도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아마 넌 까맣게 다 잊었을 테지만 오늘도 너와 너의 겁 많은 고양이가 어제보다 편안하길 기도할게.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나에게 미안할 일 더는 없을 테니 그저 너와 너의 잘생긴 고양이가 오래오래 행복하길 기도할게. 내일은 오늘보다 편안하기를 내일도 오늘처럼 이상순의 너와 너희 듣고 왔습니다. 네. 제주 여행 잘하고 왔네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약간 이런 좀 초여름 같은 날, 요즘 좀 바람은 선선하고 햇살은 따뜻하잖아요. 이런 날 듣고 있으면 뭐 휴가 따로 갈 필요 없겠다. 물론 가셔야 되지만 생각이 드는 곡이기도 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또 누군가요? 이번에는 제주도라는 세 글자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아티스트 한번 오. 준비해봤어요. 최근 이 한국 가요계 안에서는 제주도 출신으로서는 제일 좀 성과도 좋고,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고향, 정체성 네.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강하솔이라고 하는 포크 아티스트입니다. 인지도는 오늘 소개한 가수들 중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고향을 음악에 잘 녹여낸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런 활동 때문인지 지난해 말에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잠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엄청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써놓은 곡들 중에서 제주와 관련된 곡들이 아직도 꽤 많은데 좀 열심히 발표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주 출신이면 뭐 감추려고 해도 제주의 감성이 음악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들어볼 곡은 그중에서 어떤 곡이에요? 강하솔 씨가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랑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곡을 우선 준비를 해봤어요. 일부러 좀 제주와 관련된 노래 가져올까 하다가 너무 좀 이제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이 강하솔 씨를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곡으로 가져와 봤는데, 네. 이제 이분 곡 중에는 뭐 섬, 뭐 엄마 이런 느낌의 제주를 떠올리게 하는 곡들도 많으니까 이 노래 듣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따뜻한, 그리고 서정적인 가사에 귀 기울이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이나의 멜로우팝 지금 소개해 주신 곡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하솔의 사랑을 하고 있어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한 주는 휴가로 정지원 아나운서에게 잠시 자리를 맡기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